안녕하세요. 수드리프트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JB입니다. 저는 호스트 JC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할 이야기는 LLM을 가속하는 법, 빨리 돌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얘기부터 할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프롬프트 캐싱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픈AI가 지난 10월 1일에 데브데이를 가졌는데 그때 프롬프트 캐싱을 발표를 했어요. 프롬프트 캐싱은 뭐냐면은 제가 API로 GPT한테 요청을 할 때 제가 썼던 프롬프트 비슷한 거를 또 쓰면은 중복되는 프롬프트가 있으면 걔는 반값으로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나와가지고 뭐 다들 잘 쓰고 있죠. 비용이 어쨌든 뭐 반으로 나오니까 똑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이거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부가 어디 내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픈AI 서버에서 오픈AI 서버에서 중복된 프롬프트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연산을 처음부터 다 다시 하는 거는 What is your name? 맨날 이거 물어보고 그렇죠. 바보야 이런 거 물어보고 그거 똑같은 걸 엄청나게 받을 텐데 그거를 바보같이 연산을 계속하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나마나 어디선가 캐싱을 하고 있을 거고 그 가장 유명한 방법이 사실 KB 캐싱이죠. 트랜스포머 안에는 쿼리 키 밸류를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인풋으로 토큰이 들어오면 인풋으로 요청받은 말이 들어오면 네. 그 말을 뭐 어텐션 분석하면서 계산을 하잖아요. 분석 계산을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 들어오면 자기가 들어온 말을 또 분석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KB 캐싱을 당연히 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부터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분명히 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한테 뭐 똑같은 프롬프트 들어온다고 가격을 할인해주고 이런 거는 안 했었어요. 치사네. 이걸 이제 10월 1일부터 했는데 이거 왜 했을까요? 뭐 남들이 해주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거 아닌가? 그쵸? 이거 어. 언제부터 했죠? 여름부터 했나요? 제미나이랑 그 엔트로픽이랑 한 여름쯤부터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경쟁자들이 할인하니까 고객 뺏기면 안 되니까 당연히 얘네도 이제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챗GPT 그 구독자일 때는 그런 걸 썼겠죠. 그런 걸 썼고 API에서는 조금 나중에 공개해준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뭐 프롬프트를 재활용한다 이런 개념은 당연히 안에서 하고 있었을 거고 그거를 이제 비용도 사용자한테 반값으로 받겠다. 이게 10월 1일에 나왔어요. 그럼 이 KB 캐싱을 써서 이제 요즘에는 API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LLM 서빙을 많이 하잖아요. 아, 뭐 올라마나라든지 이제 VLLM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뭐 요즘에는 SG랭이라는 것도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올라마 같은 게 이제 정말 쓰기 쉬우니까 뭐 이거 들으시는 분들 아마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VLLM 이야기를 할 거예요. VLLM이라는 LLM을 서빙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LLM을 서빙하기 시작했는데 자체 LLM을 서빙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죠. 오늘도 질문 많이 받았어요. 이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냐고 메모리 어떻게 관리하냐고 막 그런 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올라마 같은 경우에는 엄청 쓰기 쉬운 프레임워크이지만 아니면 허깅페이스로 직접 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허깅페이스의 TGI 텍스트 제너레이션 인퍼런스였나?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바로 하기가 쉽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요새 VLLM이라는 서빙 프레임워크를 많이 씁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KB 캐싱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허깅페이스의 TGI보다 훨씬 빠릅니다. 왜 빠르죠? 저 KB 캐싱을 열심히 쓰면 일단 빠른 이유 KB 계산을 안 해도 되잖아요. 어텐션 계산 안 해도 캐싱을 해놨다는 거는 똑같은 프롬프트가 들어오면 그 앞에서 이미 연산을 해놨던 결과를 캐싱을 해놨다가 그걸 다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연산을 생략해도 돼서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때 빠르다는 이유는 아예 새로 들어온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던 질문들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뭐 좀 더 프롬프트를 조금 뒤에만 바꾼다든지 이럴 때 더 빠르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멀티턴을 해도 마찬가지고 왜냐 앞에 게 계속 쌓이니까. 아 그러네요. 멀티턴 할 네. 때도 그러겠네. 네. 멀티턴 할 때 무조건 이득을 볼 수밖에 없죠. 아 그러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VLLM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easy, 네, easy는 뭐 쓰기 쉽다는 거고 fast, cheap LLM 서빙 빠르고 싸게. 왜냐하면 재활용하니까 with paged attention, paged attention이라는 걸 써서. 근데 멀티턴인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그쵸. 왜냐면 그냥 이제 파이토치나 허깅페이스에 있는 걸로 조금 무식하게 구현을 하면은 그 방금 만들었던 대답이랑 다시 유저가 질문을 하면은 그걸 어펜드해서 다시 다 그걸 다 밀어 넣잖아요. 그쵸. 누적돼서 넣죠. 대화가 다 누적돼서 그쵸, 들어가죠. 옛날에 GPT API가 어시스턴트 API를 안 쓰고 그냥 이제 API를 쓰면은
되게 어큐뮬레이티드 해가지고 갈수록 더 토큰을 많이 소비를 했었는데 프롬프트 캐싱이 그걸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프롬프트 캐싱이 그거 반값 해주는 거죠. 그쵸. 맞죠. 그래서 특히 멀티턴 이제 앞에 프롬프트가 계속 중복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으니까 대화가 쌓여서 들어가니까. 네. 아무튼 그거를 페이지 어텐션으로 했다 이건데, 이 페이지 어텐션이 KB 캐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LLM을 서빙할 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GPU에다 하니까 엔비디아 GPU에서 서빙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서빙할 때 필요한 만큼 메모리를 먹는 게 아니고 GPU 메모리를 먹는 게 아니라 GPU 메모리를 우리가 지정한 만큼 다 물고 들어갑니다. 다 먹어요. 욕심쟁이 그리디하게 다 먹어요. 그래서 만약에 48기가짜리 GPU가 하나 있다. 그러고 라마 뭐 8B 이런 거 돌린다 생각 해볼까요? 그러면 48기가 다 필요 없거든요. 남아요 GPU 메모리가. 그런데 VLLM으로 서빙을 하면은 예를 들면 한 40기가 쓰겠다 이렇게 라마 40기가로 서빙해라 이렇게 하면 GPU 메모리 40기가를 다 먹어요. 다 그러니까 먹고 모델 웨이트를 예를 들어서 8비트짜리를 쓴다고 하면은 8기가짜리를 그대로 쓰면은 40기가 남을 텐데 아까 40기가 먹자고 했으니까 뭐 한 32기가를 이제 뭔가 저장해 놓을 걸로 써놓는다는 얘기겠네요. 맞죠. 남는 공간을 다 저 KB 캐시 자리로 써요. 그게 페이지드가 된 거예요. 페이징을 합니다. 걔네들 앞에서 뭐 요청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걔네를 다 저장해 놨다가 KB 캐시를 다 저장해 놨다가 그 메모리 먹은 만큼 최대한 다 열심히 저장해 놨다가 똑같은 게 또 들어왔네 그러면은 거기서 찾아서 쓰는 거죠. 연산 안 하고. 그거를 뭐 페이지드 어텐션으로 뭐 했다. 그쵸. 자기네들이 이제 그거 기법 이름을 페이지드 어텐션이라고 지은 것 같더라고요. 논문 제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많이 쓰죠. LLM을 빠르게 하는 법 첫 번째 KB 캐싱. 그리고 그 KB 캐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알고리즘이 페이지드 어텐션. 그걸 이용해서 구현된 서빙 프레임워크가 VLLM. 그래서 VLLM을 쓰면 빠릅니다. 그렇죠. 사실 VLM이 너무 편한 게 그냥 오픈AI 컴패터블한 서버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편하고 근데 심지어 그게 멀티턴이라든지 멀티 유저들에 대해서 KB 캐싱을 미리 알아서 잘 해다 주니까 되게 LLM 서빙하기에 좋은 프레임워크가 맞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올라마라든지 PGI 이런 거는 그런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나 혼자 단일 질문 하나만 할 때만 좀 간단하게 쓸 땐 좋은데 네, 뭐 데모 테스트나 재미로 할 때는 뭐 올라마 같은 거 써도 괜찮죠. 대신에 이제 메모리를 많이 먹고 들어가는 뭐 단점은 있겠지만 서빙하는 거니까 훨씬 좋겠네요. 뭐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VLLM이 얼마나 좋은가, 뭐 직접 써보면 확실히 빠르다 이거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고수들이 이걸 써요. 누가 쓰냐? 엔비디아 트리톤이 이걸 씁니다. 엔비디아에 뭐 이건 LLM 이전부터 쓰던 거니까. 트리톤이 뭐예요? 엔비디아가 인퍼런스 프레임워크 제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름이 트리톤이에요. 참고로 오픈AI에도 트리톤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거예요. 이름만 같은 트리톤이고 엔비디아의 트리톤은 인퍼런스 서빙 프레임워크예요. 네. 걔네는 LLM 이전에 딥러닝 시대 때부터 오던 거기 때문에 뭐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ONNX 이런 애들 다 서빙하기 위한 그런 프레임워크인데 그게 이제 도커 컨테이너로 제공이 되거든요. 작년 10월인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VLLM을 백엔드로 쓰는 LLM 서빙을 트리톤 그 선택지 중에 생겼어요. VLLM 백엔드 제품이 생겼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선택을 했으니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할 수 있죠. 잘 모르면 고수들이 쓰는 거 따라 쓰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직접 써보면은 저 이제 많이 써봤는데 이 VLLM 공식 레포에 가면 매트릭스 뽑아볼 수 있는 도커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서빙하면서 우리가 관찰하고 싶잖아요. 운영자는 당연히 관찰하고 싶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사람들이 토큰을 지금 몇 초 만에 배달을 받았는지 아니면 지금 이 서버가 스루풋이 초당 몇 토큰이나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뭐 KB 캐시 히트가 뭐 잘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나오나? 그것도 나와요. KB 캐시 유틸라이제이션이 나와요. 그게 나오고 뭐 유저들이 평균 어느 정도 길이의 토큰을 요청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 것도 막 히트맵으로 나오고 하거든요. 그 KB 캐시 유틸라이제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재활용되는 프롬프트를 요청하고 있는지 나오는데 그런 거 모니터링 잘 돼가지고 좋아요. 그거 그 프로메테우스로 나오거든요. 프로메테우스로 나와가지고 그래파나에 그냥 연결해서 바로 볼 수 있게 이제 예전에 쿠버네티스나 이런 걸로 서빙 하시는 분들은 너무 쉽게 아마 하실 거예요. 기존 시스템들이랑 다 호환 잘 되게 그렇게 나오니까 좋다. 다음 첫 번째 KB 캐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은 하나 더. 이거는 7일 됐네요. 7일. 오픈AI가 또 아나운스를 했는데 predicted outputs라는 거를 아나운스를 했어요. 프롬프트 캐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predicted output이라는 거를. predicted output은 뭐냐면 일단 효과는 빨리 나온다.
아웃풋이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이제 영상으로만 볼 수 있게 이제 해놨는데 똑같이 챗GPT한테 요청을 했지만 챗은 아니고 GPT API로 만든 앱한테도 요청을 했지만 아웃풋 속도가 훨씬 빨라요.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모르겠네요. 아마 거의 똑같은 게 나올 거예요. 나와도 뭐 조금 다르거나 이렇게 나오는 속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도록 빠르게 나오는데 이게 predicted output을 썼기 때문이에요. predicted output은 오픈AI에서는 어떻게 제공을 하냐면 우리가 API로 요청을 하죠. 네, 인퍼런스 요청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챗 컴플리션을 요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챗 컴플리션 요청을 할 때 predicted output 어떤 아웃풋이 나올 것 같다 싶은 거를 같이 보내. 제가 예상을 해서 무슨 아웃풋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걸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시스템 프롬프트 저희가 API로 앱을 짜면 우리가 시스템 프롬프트 우리가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대답을 할 때는 꼭 뭐 무슨 말부터 시작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대화 형태에 따라서 아니면 뭐 우리가 만약에 코드를 주고 고쳐달라 해요. 제 코드를 복붙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고쳐달라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코드는 다 똑같을 테니까 똑같은 아웃풋이 나올 거잖아요. 고치기 전까지는 무슨 아웃풋이 나올지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GPT가 인퍼런스를 할 때 그걸 보고 예상이 맞으면 빨리빨리 답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도 이제 사실 내부라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것도 아마도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을 하고 있겠죠. 이게 그럼 궁금한 게 만약에 predicted output이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 predicted output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미리.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나왔을 때는 자기가 알아서 predicted output에서 벗어난 대답을 만드나요? 그럴 것 같네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답변은 똑같이 자기가 생각할 때 베스트로 나올 거고 우리의 프리딕트가 틀리면 대신에 이 빠른 이점을 누리진 못하겠죠. 아마도. 그럼 이거는 뭔가 챗GPT 서버를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을 할 때 드래프트 모델이랑 베리파이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챗GPT를 베리파이 모델로 쓰고 그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의 드래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핸드폰 온 디바이스라든지 그런 데서 빨리빨리 프리딕션을 하고 나서 그냥 그거를 챗GPT 베리파이어에 먹이는 그런 형태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거는 API를 이용해서 앱을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같은 걸 그렇게 구현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저 프리딕션에 들어가는 아웃풋을 내가 강제로 이제 앱이 API 보낼 때 강제로 넣어주는 건데 제가 아까 든 예시는 똑같은 게 나올 게 뻔하면 그냥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자리를 뻔한 코드를 뻔한 아웃풋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모델을 온 디바이스에서 돌려가지고 그냥 차라리 그걸 써서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구현할 수 있겠네요. 좋은데요? 뭐 근데 그게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건 이제 앱 짜는 사람 마음이죠. 근데 뭐 온 디바이스에서 아무리 작은 모델 돌려봐야 GPT보다 안 빠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당장 그렇게 활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겠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얘기를 하려고 해요.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은 뭐냐면 이제 뭐 말 그대로 예상, 찍기, 투기 디코딩이죠. 디코딩이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비트코인 샀어요. 네. 10%가 올랐어. 스페큘레이션 성공했어. 그쵸. 그런 게 스페큘레이션이죠. 네, 찍기.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은 어쨌든 투기를 하는 건데 이 투기를 아웃풋을 빨리 내도록 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디코딩이 이제 아웃풋을 내놓는 거죠. 이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챗GPT에다가 챗을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해볼까요? 안녕, 너의 소개를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보죠. 네, 그러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대답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도움을 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언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딥러닝,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한대요. 일단 지금 아웃풋이 제가 이상으로 좀 다르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거 메모리 기능 써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제 계정이라서 이렇게 대답 나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라고 설정해놨거든요. 제 코딩을 도와주라고 제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거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안녕, 너의 소개를 해볼래?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챗GPT가 생각했을 때 대답을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까지 뻔한 대답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뭐 이런 정도는 사실 뻔한 대답이라서 사실 GPT가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GPT-4o한테다 물어봤는데 이렇게 큰 모델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GPT-4o 미니한테도 물어봐도 여기까지는 똑같이 대답할. 그러니까 이거를 GPT-4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작은 모델한테 맡기는 거예요. 작고 빠르고 싼 모델한테. 원래 한 토크씩
인퍼런스를 한다. 이렇게 보면은 GPT-4.5가 안녕 인퍼런스 한번 했죠. 하세요 인퍼런스 한번 했죠. 저는 인퍼런스 한번 했죠. 여러분의 인퍼런스 한번 했어요. 아, 오래 걸리네. 그쵸. 이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작은 모델로 하는 거예요. 작고 빠른 모델로 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딱 대답을 하겠죠. 이렇게 말 그대로 드래프트를 미리 좀 만들어 놓고 좀 휘갈겨 쓰는 거죠. 컨텐츠 디테일한 내용,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뭐 딥러닝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이런 거 조금 안 나올 법한 토큰들은 챗GPT한테 이제 좀 더 어려운 모델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겠네요. 그쵸.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드래프트 모델이죠. 싼 모델이 드래프트 모델. 그다음에 여기서는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이라는 기법에서는 이 비싼 모델, 크고 무겁고 똑똑한 모델을 이제 베리파이 모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드래프트 모델이 이제 글을 쫙 써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도움을 주고 필요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딱 해요. 그 다음에 베리파이 모델한테 작은 모델 인퍼런스 n번 했는데 n개 한 걸 모아가지고 베리파이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베리파이 모델은 이렇게 받는 거죠. 안녕, 너의 소개를 한번 해볼래?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도움을 주고 필요한 정보를 까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퍼런스 한 번만 해요. 인퍼런스 한 번만 하면 지금 큰 모델은 한 번만 했어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도움을 주고 이런 말을 받았는데 드래프트가 휘갈겨 쓴 걸 받았는데 사실 베리파이 모델이 큰 모델이 뭐 작은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이 트랜스포머는 인퍼런스를 할 때 인풋으로 들어온 글을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런 게 이제 아까 얘기한 뭐 KB 뭐 계산하고 이런 거 다 그런 계산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으로 들어온 글을 어차피 분석을 하니까 분석을 하면 앞에 지금 내가 받은 인풋이 이상한지 아닌지 사실 알아요. 그래서 드래프트 모델이 휘갈겨 쓴 글을 받으면서 다음 넥스트 토큰을 예상을 하면서 앞에 것도 이상한지 아닌지 한 번에 체크가 가능해요. 원래 트랜스폼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프리필링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풋이 이제 프리필 들어오는 거는 한 번 인퍼런스 한 번만 해도 그거를 이상한지 아닌지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드래프트 모델이 쓴 게 스페큘레이티브 투기를 한 거예요. 예상을 한 거고 베리파이 모델이 모아서 인퍼런스 딱 한 번 할 때 검사를 싹 하면서 앞에 쓴 드래프트가 이상하진 않은가? 여기까진 괜찮은데 싶으면은 그걸 쓰는 거예요. 채택하고 다 맞으면 다 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라고 왔어요. 근데 이건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이 만들어냈고, 근데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중간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베리파이 모델이 여기서부터 뒤에 건 다 버리고 컨설팅 말고 조언자로 바꿔서 토큰을 프로젝션하고 그걸 다시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한테 줘가지고 그 뒤로 계속 뭘 만들어내게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작은 모델을 열심히 쓰고 최대한 큰 모델은 조금만 쓰고 검증용으로만 쓰니까 훨씬 빠르게 그리고 똑똑하게. 결국은 그 스몰 랭귀지 모델이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좀 말할 법한 거를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미리 드래프트를 잘 짜놓는 게. 그렇죠. 그래서 스몰 모델이랑 이 드래프트 모델이랑 베리파이 모델 작은 거랑 큰 거랑 비슷한 아웃풋을 내는 게 뭐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을 한다고 가정하면 엄청 중요할 것 같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거와 다르게 아까는 많은 사람들 아니면 멀티턴일 때 그 KV 캐싱을 공유하는 기법으로 이제 인퍼런스를 가속화한다고 치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인퍼런스 속도를 끌어당겨 주네요. 그쵸. 재활용 여부랑 상관없이 무조건 처음부터 빠르게 나오는 거죠. 물론 둘이 이제 같이 쓸 수도 있기는 한데 뭔가 엣지 디바이스에서 쓸 때는 이게 더 유용해 보이기는 하네요. 그쵸. 그래서 찾아주신 거 퀄컴 거 이거 보면 뭐 이런 예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 다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온디바이스 모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네. 이제 LLM 요청을 하면 온디바이스에 돌아가는 작은 모델이 드래프트 모델이 되는 거죠. 걔가 차차차차삭 내뱉고 한 번씩 서버로 보내서 LLM이 베리파이 한번 해주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은 서버에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줄고 온디바이스에서 많이 아웃풋을 내놓을 수도 있고 속도도 빠르고 다 비용도 감소하고 좋은 거죠. 모두가 해피하네. 그쵸. 모두가 해피하죠. 내 핸드폰의 배터리만 불행하죠. 그거 뭐 우리나라 전기 싸니까 일본 가서 못 쓰겠다. 아무튼 이런 게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이다. 그러고 비슷한 맥락으로 오픈 AI에 들어온 게 이제 프리딕티드 아웃풋이고 아까 우리 VLLM 이야기했는데 VLLM에도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기능이 생겼어요.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LLM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법, LLM을 빨리 서빙하기 위한 기법, 효율적으로 하는 기법 두 가지, KV 캐싱이랑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두 가지 기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이 두 가지는 둘 다 모델의 아웃풋 퀄리티를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속도만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중요하죠. 뭐 그쵸. 우리가 GPT-4 5를 쓰고 싶지 아니면 O1 프리뷰 이런 걸 쓰고 싶지 미니 GPT-3를 쓰고 싶지 않잖아. 그쵸, 그쵸. 아웃풋 퀄리티를 음. 하나도 희생하지 않았지만 속도만 빠르게 한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저는 LLM의 성능 개선을 이걸 어떻게 더 빨리 할 수 있지? 근데 이걸 빨리 하는 걸 어떻게든 사람들이 생각해내서 만들더라고. 참 신기한 것 그쵸. 같아요. 뭐 굳이 희생을 했다면 뭘 희생을 했냐면 둘 다 메모리를 희생했어요. 아 그쵸. 이제 메모리를 희생한다든지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거를 한다고 하면은 오버헤드가 엄청 클 거예요. 스몰 랭귀지 모델이 뭘 말하든 다 틀릴 거기 때문에 또 음. 왔다 갔다 이제 의미가 없는 구간이 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적당히 엔지니어링이 잘 들어가서 뭐 도메인에 따라 이제 하겠죠. 근데 이거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저는 GPU 하드웨어니까 음. 이거 마이크로 아키텍처 분야, 하드웨어 분야에서 원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 캐시라는 게 실제로 CPU에 캐시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캐시가 메모리 같은 거 다 메모리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안 하려고 미리 쓰던 거는 캐시에다 담아뒀다가 메모리 갔다 오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바로바로 가져다 쓰는 거, 그런 게 캐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이거? 별거 아닌 건 아니고 잘했지만 하드웨어에 있는 아이디어가 동일하게 이쪽에도 지금 적용이 되는 거다. 스페큘레이트 디코딩은 똑같이 있거든요. 그 CPU에서 연산할 때도 미리미리 연산 다 해버려요. 특히 막 브랜치 프리딕션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알아요? 알아요. 그 예상해가지고 구라예요. if else 같은 거 예상해가지고 아 예를 들어서 if else 그냥 if 것도 해보고 else 것도 다 계산해놓고 그러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 보통 둘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둘 다 하기보다는 만약에 계속 이 if는 if 포문 안에 if가 있으면 if를 여러 번 돌잖아요. 그때 만약에 계속 true였어요. 그럼 다음에도 또 true일 것 같잖아요. 그럼 true 연산 미리 다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만약에 false가 딱 떴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했던 거 다 물리고 다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럼 오늘도 비트코인 사야 되나? 일주일째 오르고 있으니까 화이팅. 넘어가죠. 네. 스페큘레이티브 바잉 잘 하시고요. 다음 거 넘어가죠. 저는 LLM 가속하기 위한 기법 이야기했고요. 다음은 여기까지만 하자. 렛츠고.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데모부터 볼게요. 이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이름에서 보셨다시피 그냥 인텔리전스가 아니고 이제 뭔가 육체적인 인텔리전스를 꿈꾸는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면 로봇이 이 빨래 세탁기에서 빨래를 막 꺼내요. 오. 그리고 빨래 또 닫아요. 이거 삼성 거네. 삼성 세탁기에서. 그리고 이제 빨래를 막 개는 거죠. 이거 얼마예요? 바지요? 아니요, 로봇. 제가 알아요? 몰라요. 빨래를 개주는 로봇 얼마 하면 살 것 같으세요? 이거 제가 최근에 AI 콤보를 샀어요. 삼성 AI 콤보. 그게 250만 원이거든요. 그 AI 콤보가 먼저 빨래를 세탁을 해주고 건조기까지 연속적으로 돌아가요. 근데 저는 그게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되게 생각하긴 했거든. 그 빨래 한 번 할 때 이제 넣는 거 한 10분 아니 5분? 5분도 안 걸리긴 하잖아요. 넣는 거는 쉽죠. 그냥 모아놓고 넣으면 되니까. 네, 중간에 개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짜증 나는구나. 그쵸. 그쵸. 그게 제일 짜증나는 거죠. 세탁 한 40분 50분 돌아가고 뚜루루 와가지고 다시 건조기에 넣고 이런 게 아니면 이제 건조대에 넣는 작업 넣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쵸. 오, 이번 커피콩을 나르고 있습니다, 로봇이. 근데 박스도 접어요. 오, 저거 하나 사가지고 제가 커피까지 내려줘, 빨래 개줘 다 해주면은 그래도 500만 원은 넘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설거지. 근데 로봇이 못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거 부엌에다 넣고 설거지랑 이것만 잘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로봇이 움직이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좀 더 뒤에 걸 가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언컷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컷 런드리 폴딩인데 빨래를 하려면 이제 지가 움직여가지고 세탁기까지 움직여가지고 저 빨래들을 모아야 될 거고. 그쵸. 저걸 다 닫고 빨래를 다 옮긴 다음에 저렇게 하나하나. 오, 바퀴 달려서 이거 비전으로 다 인식해서 왔다 갔다 해요? 아마 그러겠죠? 하겠죠? 저희 카메라 달려 있는 것 같네요. 요 연구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흥미가 특징이 뭐냐면 라이다나 이런 거를 쓰기보다 또 심지어 보통 로봇을 쓸 때 로봇의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스테이트는 그 관절의 절대값이라든가 그런 것들,
근데 그게 그런 값들을 쓰면 사실 성능이 더 좋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 팔을 이렇게 움직일 때 이 팔의 절대값 뭐 관절 각각의 절대값들을 알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내 뇌에서 이 시각적으로 상대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상대적이기도 하고 내 손이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통 할 때 비전 데이터만 써요. 그러니까 비전 데이터로 테슬라 같네요.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테슬라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지향하는 바는 사람처럼 observation만 본다. 그 보이는 몸의 것만. 스테이트를 쓰는 네. 게 아니고 observation만 써가지고 한다. 물론 스테이트를 쓸 수도 있어요. 뭐 실제로 뭐 이걸 잘 본 건 아니니까 내용을. 어쨌든 우리가 기계를 만든다 생각하면 음. 프로그래밍 한다 생각하면 지금 내 몸에 팔이 어느 각도로 얼마나 뻗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보면서 보통 로봇을 제어할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내 눈으로 보고 있는 내 손의 상태 그다음에 그걸로 어떤 디프 값들 같은 거를 다음 액션을 생각해내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 그쵸. 이런 흐름이다. 그런 네. 흐름이 또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로봇도 사실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퍼 이 집게발이잖아요. 네, 집게손만 있네요. 근데 이제 그 집게 모양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집게가 세 손가락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각각의 로봇에 대해서 학습시키는 게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LLM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LLM이 4080이랑 A100이랑 H100이랑 다 다르게 작동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크로스 임바디먼트라고 하는데 어떤 임바디먼트, 어떤 로봇에 대해서도 잘 구동하는 그런 피지컬 인텔리전스를 구현하는 게 요 스타트업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게 되려면 observation만으로 뭔가 가능해야지 그 로봇의 스테이트 값이라는 게 좀 각각 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로봇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겠네요. 네. 자, 요런 게 있었고 요 스타트업이 이 데모를 공개한 게 얼마 안 됐어요. 10월 30일 날 공개를 했고 이거에 대한 논문을 이제 하루 이틀 뒤에 이제 냈어요. 그래서 논문을 실제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를 되게 크게 받았어요. 일단 이 회사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올해 3월에 창립을 했고요. 창립 주요 멤버는 첼시 핀 교수님이랑 뭐 세르게 레빈 이런 로봇의 대가들이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첼시 핀 뭐 어떤 걸 하셨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도 이제 뭐 이쪽으로 많이 본 지 얼마 안 돼서 뭐 다 자세하게는 알지 않는데 로봇 쪽에서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앤드류 응도 로봇 대가님 아니세요? 아닌가? 근데 사실 요새 다 로봇에다가 지금 숟가락 올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페이페일이라는 스탠포드 그쵸. 교수님도 로봇 스타트업을 만드셨어요. 그거 봤어요. 네. 페이페일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잠깐만 해주시죠. 페이페일리는 이제 그 스탠포드 CS231N 강의 때부터 이제 많이 유명하신 교수님이신데 사실 더 유명한 건 이미지넷 챌린지를 이제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만든 거 맞죠? 네. 네. 엄청 옛날부터 비전 연구실 많이 했고 그 연구실에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드레아 카파티랑 저스틴 존슨이랑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그 랩 스탠포드 출신이고요. 유명하십니다. 아니 제가 그 뭘 봤냐면 페이페일리 어디 테드에 나온 턱인가 그거 봤는데 거기서 아무튼 소라 같은 영상 만드는 그런 건데 그거를 저희가 영상 제너레이션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비디오 제너레이션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비디오 제너레이션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월드 시뮬레이터라고 보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가상 세상을 소라 같은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이 가상 세상을 만드는 거고 사실 그게 그 가상 세상을 로봇이 이제 학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공간으로 쓰려고 하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그걸 이제 월드 시뮬레이터, 월드 모델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로봇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월드 모델이 있고 그 월드 모델에서 이제 폴리시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썰을 많이 풀거든요. 지금 뭐 얄른쿤 교수님도 이제 월드 모델 이런 쪽으로 좀 약을 많이 파시고 계시고 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좀 나중에 네, 그쵸.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네. 아무튼 그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걸 그냥 비디오 제너레이트 하는 모델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월드 시뮬레이터로 취급을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LLM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넥스트 토큰 프로젝션 다음 단어를 예측함으로써 어떤 지능이 구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잘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상상하듯이 이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지 트레이닝 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연구들은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지만은 필연이 이제 나중에 그런 거와 결합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전통 로봇 연구하시던 분들 매니플레이션 쪽 연구하시던 분들이 이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계셨고 3월에 이런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자마자 7천만 달러 70 투자가 밀리언. 났어요. 70 밀리언이면 어느 정도죠? 천억 천억? 정도로 천억? 시작했네요. 시작하자마자. 시작이 1,000억, 시드가 1,000억이에요. 역시. 그리고 최근에 요 기사에 따르면은 얼마 전에 이제 4억 달러 400 밀리언. 4억 그러면 달러면은 한 5천억 원 정도를 추가 네. 투자 받은 거죠. 10월 5천억. 달에. 주요 투자자 오픈 AI,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까지. 네, 그게 제일 인상 깊죠. 오픈 AI랑 제프 베조스가 참여를 했고. 야, 5천억. 그래서 현재 기업 가치가 20억 달러. 2 빌리언. 2.5조? 2.5조 원? 그런 밸류를 받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네, 빨래 걷는 거 하나 보여줬다고. 그러게요. 이런 거 보면 테슬라가 우리가 뭐 자동차 회사라고 이제 생각하진 않잖아요. 얼마 전에 그 위로봇에서 그 이름 뭐죠? 옵티머스인가요? 그 로봇 네. 라이브로 다 쇼했잖아요. 네. 바텐더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춤도 추고 다 했잖아요. 로봇을 열심히 내놓고 있는데 그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엄청 높으니까 네. 이런 로봇 스타트업도 아직 돈 하나도 못 버는데 이 정도 밸류를 인정받는 거 보면 어쨌든 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는 맞는 것 같다. 근데 테슬라는 뭐 그거랑 별개로 트럼프 선생님께서 대통령 되고 나서 많이 올랐잖아요. 와 지금 네. 테슬라 주가 얼마예요? 시총 테슬라 시총 1조 달러. 1조 달러면은 천조? 천조국에 얼마는 천조군. 천조? 근데 환율 올라가지고 1,500조. 환율이 올랐어. 1,500원. 근데 그냥 1.1조 USD라고 치고 요 스타트업이 지금 20억 달러니까 와 지금 뭐 한 700배인가? 500배? 네, 이런 스타트업이 있고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로봇의 스테이트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observation에서 바로바로 액션을 프레딕션 하는 거를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긴 해요. 네, VLA. 네, 그런 네.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 네. 그런 웍이 이제 올해 6월 13일에 오픈 VLA라고 있었고 물론 그 전에 RT1, RT2라는 딥마인드에서 나왔던 연구들이 있거든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비전 인코더에서 현재 observation을 받고 사람의 인스트럭션 예를 들어서 뭐 이 가지를 보울 안에 넣어라라는 것들이 또 텍스트 인코딩이 되고 그거를 이제 뭐 라마라든지 그런 LLM에 태워서 바로 액션을 프리딕션하는 것들을 이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비전 신호랑 텍스트 신호를 둘 다 인코딩 해가지고 토큰으로 라마에 받아서 라마가 아웃풋으로 내놓는 게 액션 토큰이라는 게 나온다. 그쵸. 액션 토큰은 아마도 로봇의 다음 행동이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엔드 이펙터라고 부르는 요 그리퍼 있죠. 네. 이거에 이제 다음 위치, 다음 로테이션 값, 다음 이제 뭐 그리퍼를 닫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7개짜리 토큰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거를 프리딕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액션도 어떤 모달리티, 랭귀지 모달리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비전 랭귀지 모델에다가 액션이라는 언어를 추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멀티 모달리티의 액션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기 세르게이 레빈 교수랑 첼시 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방금 소개드린 이제 데모의 모델이 파이 제로인데 이 파이 제로 같은 경우에도 첼시 핀, 세르게이 레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 연구진들이 지금 현재 파이라는 스타트업의 멤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 VLA,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을 만든 사실상 같은 팀이 비슷한 팀이 네. 창업하고 그거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또 내놨고 그걸로 실제 로봇 데모까지 보여줬다. 그쵸.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일단 대충 피규어를 보니까 인풋이 똑같이 비전이랑 랭귀지 2개를 받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똑같이 액션이네요. 네, 그쵸. 그런데 뭐 차이점이라고 치면 여기는 액션이 아까 그 로봇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로봇들에 대한 액션이 다 나온다. 기존 오픈 VLA 같은 경우에는 그 엔드 이펙터 상황에서 그 그리퍼가 하나인 상황에 대해서 학습을 한 게 맞아요. 그거를 오픈 X 인바디먼트라는 이제 뭔가 아까 말한 이미지넷 같은 로봇계 이미지넷 같은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하나짜리 엔드 이펙터를 해당하는 데이터셋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웍에서는 그런 데이터셋 9% 정도밖에 안 썼다고 하고
나머지 91%를 아까 빨래 갤 때 손 하나로만 개기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런 거를 양팔 로봇, 그걸 바이 매뉴얼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좀 움직여야 된다면 이제 모바일 로봇이겠죠. 네. 그런 데이터 세트를 다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훨씬 더 늘려가지고 학습한 걸로 생각이 돼요. 오케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엄청 보면은 많이 다양한 데이터를 더 모아가지고 학습을 잘했다. 네, 그 여기 네. 보면은 아까 말한 OXE 데이터셋이 여기 이만큼 있고 그 네. 외에 뭐 이미지 인터넷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만든 파이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지난번 얘기한 그 텔레 오퍼레이션 그건가요? 그렇죠. 텔레 오퍼레이션으로 이걸 보통은 모으죠. 뭐 비전 프로 같은 거라든지 메타 퀘스트 같은 걸 써가지고 그 그리퍼 자기 이렇게 하면은 얘도 실제 그리퍼도 이렇게 닫고 이런 식으로 모으는 것도 있고. 로봇을 지금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이게 옛날부터 마찬가지인데 데이터를 학습시키려면 그냥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게 당연히 기초인데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려면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 뭐가 정답인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그 상황에서 뭐 어떻게 지금 아웃풋이 액션 토크니까 어떻게 액션을 하는 게 정답인지 이걸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로봇을 오퍼레이션, 텔레오퍼레이션? 네. 사람이 로봇을 조종을 하면서 사람이 조종한다면 로봇을 이렇게 조종할 것이다. 이렇게 로봇의 어떤 행동들을 다 로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라벨링된 데이터로 치고 그렇죠. 사람이 조종한 로봇의 움직임을 학습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더 엄밀히 말하자면 로봇에서는 이걸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것을 따라한다. 그걸 이미테이션 러닝이라고 부르고 뭐 엄밀히 우리가 LLM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걸 SFT라고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데몬스트레이션 없이 예를 들어서 알파고 같은 경우에 기보를 먼저 보고 학습했다. 이거는 약간 이미테이션 러닝이 느낌이 드는 거고. 맞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런 알파고들끼리 붙여가지고 뭐 학습했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RL 그건 한 이제 거죠. 강화학습 네. 같은 거죠. 스스로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근데 그게 이제 바둑이라는 그런 정해진 룰 안에서는 그게 가능은 하긴 한데 빨래를 걷는 것을 뭔가 그 약간 그런 진화적으로 하긴 좀 힘드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아직 RL은 안 들어갔나요? 강화학습은 안 들어갔나요? 네,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알파고는 제가 알파고 논문을 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알파고는 처음에 선수들 기보를 보고 슈퍼바이즈 러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최고수들, 유명한 선수들의 바둑, 대국 기록을 보고 그거를 학습을 해요. 사람이라면 고수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뒀을까? 이걸 먼저 학습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지들끼리 바둑을 두면서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 학습을 해요. 근데 바둑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잘 되는 게 이기고 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김을 리어드로 받고 이기도록 강화학습을 하는 게 가능한데 로봇은 강화학습 어떻게 해요? 이거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로봇은 특이하게 RL이 먼저 좀 발전을 해왔어요. 시뮬레이터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걷는 거 이런 걸 시뮬레이터 안에서 이제 학습을 해왔고, 왜냐면 걷는다는 것 자체를 우리 그냥 걷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에이전트가 조금 알아서 학습하도록 하고 싶었던 것 같고. 옛날에 그런 거 저 유튜브에서 봤어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이런 건 아니었고 지네틱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거였는데 그쵸. 그 그네 오래 타기 이런 거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네를 오래 타면 걔한테다 리워드 줘가지고 그쪽으로 학습하도록.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해왔고, 근데 LLM 같은 경우에 보면은 LLM도 뭔가 자가 발전을 처음부터 하진 않잖아요. 보통 SFT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RLHF가 들어가서 RL을 써가지고 조금 더 성능을 올리는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RLHF잖아요. 휴먼 피드백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리워드 모델이 잘 만들었다 가정하고. 아니 물론 좀 다르긴 한데 네. 그냥 이제 다 퉁쳐서 얘기해요. 그냥 뭐 네. 어쨌든 RL은 거기서도 좀 더 보조적인 수단이었는데 지금 로봇에서 그래서 이미테이션 러닝을 사실은 좀 많이 무시를 했어요.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만 하면 안 된다. RL 꼭 해야 된다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셋으로 그냥 다 때려 박아가지고 하니까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데이터 양으로 해결하면 되죠. 부족하면 데이터 양이 부족한 것이다. 그게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뭐 계속 학계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을 이미테이션 하면서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시뮬레이터 상이든 리얼월드든 RL을 써가지고 뭐 더 발전할 수도 있겠고, 뭐 발전할 방법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데이터 사실 LLM이 증명했죠. 데이터는 양이 많으면 되더라. 근데 사실 디퓨전도 마찬가지예요. 디퓨전도 그렇고 LLM도 그렇고 둘 다. 그게 원래
데이터 많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진짜 예. 양이 진짜로 많아 버리니까. 근데 그게 양이 진짜 많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그거를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인 거죠. 그 전에 있던 뭐 CNN이라든지 RNN 같은 경우에는 표현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때려박는다고 됐던 게 아니었는데 이게 LLM에서 트랜스포머가 인덕티브 바이어스 없이 데이터 때려박으니까 더 잘 된다는 걸 보여줬고 사실 그게 그대로 로봇계로 와가지고 보면 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다가 데이터 때려박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더. CNN, RNN이 안 되는 건 오케이. 음. 왜냐하면 걔네들은 인간이 가이드를 너무 많이 해줬잖아요. 아키텍처 디자인에서부터? 그렇죠. 예. CNN이라고 치면 컨볼루션을 하는 건 2D 컨볼루션을 하니까 네. 한 픽셀의 주변 픽셀만 봐라. 음. RNN 같은 경우에는 리커런트하게 하니까 지금 나온 단어에 바로 앞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다. 이런 것들이 아키텍처에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게 인덕티브 바이어스잖아요. 사람이 가이드를 했으니까 표현을 못한 거 오케이.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훨씬 더 자유도 있게 어텐션을 구현을 한 거고 그랬더니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포텐셜이 높아져서 양으로 때려박은 해결이 됐다. 오케이. 근데 사실 인덕티브 바이어스 어텐션보다 더 풀 수도 있잖아요.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지금의 트랜스포머보다 더 낮출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사실 그냥 MLP만 때려박으면 그게 인덕티브 바이어스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코에 걸면 코고 코에 걸면 코고 귀에 걸면 뭐라는 거야? 코걸이. 그 설명이 자체가 저도 뭐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뭐 중요하니 많이 잘 모르겠고 그런 거는. 왜요? 그거 나 아주 맞는 것 같은데. 그 해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맞는 설명을 찾는 거 아닐까? 왜냐면 엄밀히 말하면 비전 트랜스포머도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저거 다 패치파이 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CNN처럼. 근데 CNN보다 낮은 건 맞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엄청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요? 그거는 저는 그거 엄청 동의하는데. 저는 잘 동의 못 하겠어요. 그거 그냥 해보면 잘 되고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찾는 것이 약간 딥러닝인 것 같아가지고 뭐 중요한 건 성능이 제일 중요하니까 뭐. 그렇죠. 사실 성능이 좋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다 할 말 없긴 취지는 하죠. LLM에서 좀 성공적이었던 전략을 로봇 쪽에서도 적용해가지고 하는 게 이런 방식이다라는 걸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인덕티브 바이어스랑 데이터 스케일링 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죠. 할 얘기 많은데. 전 하기 싫은데. 왜 동의 안 하시는지 저는 아주 동의하는데 그거. 네, 아무튼 오케이. 피지컬 인텔리전스 회사가 나오자마자 로봇을 잘 만들고 있는데 투자도 많이 받고 미래가 기대되는 회사다. 여기 투자할 수 있게 되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상장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걸 들고 있는 회사 누군가 큰 회사가 사면 그 회사 살 수도 있는. 그걸 왜 사요? 지금 테슬라 사면 되는데. 테슬라나 사세요. 테슬라는 진짜 손이 안 나가요. 테슬라는 진짜 손이 안 나가요. 우리 머스크 형님 라이브 하는 거 볼 때마다 주식할 줄 모르네. 조마조마해 죽겠어요. 왜? 잘했잖아. 위로봇 라이브 보셨죠? 봤죠. 위로봇 라이브 볼 때는 괜찮긴 했는데. 나 진짜 사고 싶었는데 그때 전세금 준비하는 것만 아니었으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